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뿐인 법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 약자 지원법이 수급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됐지만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26억 원을 주택 개조 비용으로 융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융자 신청을 해 지원받은 것은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약자 가구에게는 해당 법률이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각각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실행 계획,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각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해야 하는 주거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18.2%가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대상자입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청와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세를 2배 인상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별 복지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청들이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인 복지 디폴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60만 명인 가운데 25개 자치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7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28일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인상안은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해결책이 아닌 상황. 특히 지자체들은 추경 예산과 특별 교부금 지원 등의 예비비를 투입하려 하지만 현행법상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복지 공약이 정부와 지자체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 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이행 시 복지부 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결국 열악한 노동 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는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유치 추진단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주에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센터의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해체라는 것은
원자력을 이용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수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그걸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해체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그 인간 생태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까지를 해체라고 말합니다. 경주시는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동해안의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경주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430여 기의 원전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을 해체하는데 총 한 500조 정도의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완벽한 기술에 도달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까지 그 기술과 연구를 발전을 시켜서 간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 함께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유치 설명회를 통해 문화유적과 산업의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기도 내 농촌마을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했을 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 간의 따뜻한 정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양평의 한 농촌마을. 체험활동을 위해 찾아온 아이들이 처음 수확해본 땅콩을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5년 전 쓰레기장이었던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매주 수백 명씩 외부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인 데다 마을이 활기를 띠니 유년층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1등 공신은 마을의 어르신들. 공동체를 만들며 쌈짓돈을 모아 복지기금을 선뜻 마련해 마을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높아져 세대 간의 따뜻한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른 돼가지고 의무가 있잖아. 그 애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자세죠. 이 마을 부끄럽지 않고 욕되지 않게 갖고 나가야지. 경기도는 이 같은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7개 시군 18개 마을에 농촌개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묵혀있던 부전자원 활용을 넘어 주민 간 공동체 의식 함양도 돕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공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은 농촌 발전을.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위국 광주교육감이 내년 1월과 2월 광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예산도 보류 내지는 축소될 것이라며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시간상 3월은 돼야 보육료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한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 나로센터가 오는 11월 5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문을 엽니다. 나로센터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등의 주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호작업장과 카페, 회의실 등과 함께 장애인 치과와 통증 치료실 등이 운영됩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에 김천시 등 6개 시군 8곳이 선정돼 9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정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성북구 정릉 버들잎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태조 이성계의 정릉 버들립 설화를 중심으로 취타대를 앞세운 어가 행렬, 주민 장기자랑, 전통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창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의 일환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학교로 초대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사회복지과와 음악학과 학생들은 요양시설 어르신 40여 명을 비롯한 재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악기 연주와 연극, 수화 공연 등을 선물했습니다. 아시아 장애인의 축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 24일 공식 폐막되었습니다. 아시아 41개국에서 선수 임원 등 7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육상, 수영, 양궁 등 23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삶과 도전에 대한 자축,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 아시아 장애인들의 진정한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첫 출전한 바 있습니다. 경기력에 있어서도 15개의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풍성한 기록이 나왔으며 종합 1위는 지난 광저우 대회와 같이 중국 선수단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지난 대회 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단은 볼링, 배드민턴, 롬볼, 탁구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선수층이 넓은 종목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었던 보치아와 양궁의 경우 신흥 강국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대회 준비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과 후원 부족으로 출발한 이번 대회는 선수단과 내외신들로부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안전사고는 다행히 발생되지 않았고 학생과 주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친절한 활동은 외국 선수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회 개막을 며칠 앞두고 선수촌장이 교체되는가 하면 숙박시설인 선수촌 내의 비좁은 승강기로 인한 휠체어 사용 선수들의 불편 초래와 대기 시간이 길었던 선수 수송의 문제, 또 중증장애 선수의 이용 예측이 빗나간 열악한 화장실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이 선수단의 불편사항으로 도마 위에 올라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도전의 장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국제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종합대회의 국내 개최 시 선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말뚝.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재질의 말뚝이 굳이 필요할까요? 아침이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찜질이나 반신욕으로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